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보수 텃밭 쟁탈전.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이었던 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모든 후보들이 다 3명의 후보 모두가 다 TK를 갔어요? 네, 보수의 심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유세하던 중에 아주 싸늘한 반응, 그러니까 뭐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뭐 이런 청중석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보수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읽힙니다. 한길리서치가 대구 매일신문 의뢰로 지난 12일에서 13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 이후에 지금 소개할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사했던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0.9%가 TK에서 나왔어요. 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TK 득표율이 22.7%였거든요. 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는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53.1%, 예. 이준석 후보 7%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TK만 한정해서 조사한 거죠? 네, 대구, 경북 성인 남녀만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TK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더 공격적으로 확장 전략을 펴고 있고요. 어제 구미, 대구, 포항을 돌았는데 대구에 있었던 유세 현장은 반응이 좀 놀라웠어요. 대구 원래 사실 민주당한테 좀 싸늘한 곳이잖아요.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옛날에 총선 나왔을 때 그 아파트에다 아파트 벽을 향해서 뭐 벽치기 유세를 하고 그럴 정도로 좀 반응이 안 좋았던 곳인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네. 어제 상황을 잠깐 현장 상황을 보고 가실까요? 여기 대구 맞니껴? 진짜 대구 맞아 얘?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대구 같지가 않습니다. 대구가 디비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하고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대구에서 한 연설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거리에서 유세했던 거고 네. 방금 보신 김문수 후보의 그 상황은 선대위 발대식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실내에서 벌어진 예. 상황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렇게 김문수 후보도 TK 지지층 결집을 못하면 정말 끝장이기 때문에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대구, 울산, 부산을 돌았고요. 이준석 후보도 2등인 김문수 후보 꺾기 위해서는 제일 파이가 큰 데가 지금 대구기 때문에 대구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박정희 마케팅.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계적인 지도자다. 옛날에 나도 사실 운동권 할 때 무덤에다가 가서 침 뱉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무덤 앞에다 꽃을 심어놓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 대구에서는 어쨌든 여전히 스타기 때문에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띄우는 뭐 그런 유세를 펼쳤고 뭐 이재명,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재명 후보 박 전 대통령이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게 아니냐.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였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시대 교체를 좀 강조하면서 여러분 지난번 대구에서 제가 피켓 시위를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단일화하라 뭐 이런 입장을 물었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더 이상 안 되겠다. 네가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좀 두 가지 뉴스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홍준표 전 후보의 세력을 일부 흡수했다. 홍준표 지지그룹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홍준표 캠프 SNS 팀 뭐 이런 이름의 지지그룹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지자 모임이 지지 선언을 한 게 있고 궁금한 건 그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홍준표 캠프의 경제 책사였는데
이재명 캠프로 나 조인합니다. 이런 SNS를 썼던 게 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조인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설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기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거부했었고 결과적으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 가겠소하고 먼저 손든 건 아니었고 제안이 왔던 건 맞잖아요.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은 받고 이 논란의 인물 리스크는 덜어낸 결과가 됐습니다. 또 하나 출산 가산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 가산점처럼 예. 출산 가산점이라는 걸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 순천이 지역구인 민주당에도 김문수 의원이 있었어요. 네, 동명이인입니다.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예. 네, 그 김문수 의원이 지지자들한테 문자를 이렇게 군 가산점처럼 출산 가산점이라는 거 만들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일었고요. 그리고 나서 반발이 나왔어요. 뭐 출산한 여성만 여성이냐. 그리고 이게 가산점이라는 게 결국 입사할 때 취업할 때 적용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출산하고 나서 입사하라는 거냐? 뭐 이런 반발이 터져 나왔고 그러면 논란이 되니까 결국 김문수 의원이 사과하고 선대위에서 사퇴했습니다. 네. 민주당 사실 캠프 자체가 워낙 매머드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실수나 설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리스크가 어제 노출됐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이제 2030 여성 지지층이 상당히 단단한데 그러니까 출산 가산점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030 여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라 굉장히 서둘러서 진화하는 모양새. 이재명 캠프에서 여성 정책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시한 게 아직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설화 리스크 3개를 묶어서 이야기했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그러니까 첫날 가락시장에서의 발언이 조금 늦게 이게 알려지면서 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스 가락시장 현장에서 했던 발언인데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다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카메라에 포착된 게 있었어서 뒤늦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 특히 대구 경북 중심으로 브리핑해드렸는데요. 어디를 눈여겨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전부 다 3명이 다 TK. 이제 뭐 일부는 이제 부산 경남도 갔지만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네. 오늘은 3명의 후보가 다 PK로 갑니다. 아, 오늘은 부산 경남으로 가요. 예, 다 부산 경남으로 가요. 같이 움직이네요. 세 이게 캠프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않죠. 일반적으로 동선을 짤 때 뭐 협의하고 하지는 않지만은 본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후보마다 전략이 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늘 좀 엇갈렸던 이유가 한 곳으로 바람이 모이면 좀 비교도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의논해서 하는 건 아닌데도 보면은 다 좀 비껴나게 잡았었어요. 스케줄들을. 우연찮게 한 번씩 중간에 겹치면은 맞아요. 뭐 그것도 기사가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이번 대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온통 보수예요. 다 보수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보수 후보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라고 본인을 얘기를 한 사람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 7명 중에 6명은 다 보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재명 뭐. 후보도 내가 중도 보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예, 뭐 그러니까 보수의 정도의 차이지만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보수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수 표가.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네. 뭐 이후 탄핵 이후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누구를 찍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정당을 둘러싼 논란, 후보 교체 논란까지 있으면서 지금 보수가 흔들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정책적으로나 네. 이게 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좀 보수일색이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의 이번에 10대 공약 중에서 네. 여성 정책 공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단체나 여성계에서 반발을 좀 한 거죠. 네. 왜 없냐? 그러니까 우리 추후에 따로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 김문수, 민주당의 김문수 발언이 나온 유세본부 거예요. 부본부장.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들어갔어요. 이게 일종의 군가산제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입사는 아니고 입사 이후에 호봉에 반영되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2030 남성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압도적 승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소위 말해서 이제
고스톱 용어로 굳은자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그냥 좀 약간 무시하고 새로운 확장을 영역해야 되니까 보수 얘기하고 이제 뭐 이런 공약들이 나오는데 기존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산 가산점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그래서 세계일보가 뭐 단독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여성 정책들 지금 뭐 공약도 내겠다라고 하고 여성가족부 명칭도 변경하고 성평등부나 뭐 이런 등등 평등자를 넣어가지고 더 기능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 더 확장한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부나 등등등 이런 걸로 바꾸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1번 대선 1번 공약이 이제 부처 통폐합이에요. 그러니까 슬림한 조직 만들겠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뭐가 됐든 여기가 지금의 전체적인 대선의 흐름이 보수 중심이고 그리고 조금 전통적으로 나왔던 공약들도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나 반발도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켜 세운 거 그리고 제메이가 남인가 이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 그 연설이요? 연설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비가는 사실은 지역주의에 안 좋은 사례로 쓰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남 지역에서 특히 영남 사투리에서. 근데 제메이가 남인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튼 거기도 하고 정면 돌파하기도 하고 어떤 이재명 후보의 자신감 이런 게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왜 모두가 TK로 가고 모두가 PK로 가고 공약들이 보수적인 공약들이 나오는가의 이유를 지금 잘 설명해 주셨어요. 보수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은 곳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한 그 요구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분위기인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그게 사실 한동훈계에서 뭐 출당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윤 전 대통령께서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희 당은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진행자가 당이 그러면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또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 나오면 저 같은 이제 오래된 진행자들은 이 톤을 읽죠. 이거는 상당히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일단 비대위원장 선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직 내정자입니다. 내일 취임하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선에서는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중을 많이 실은 답변을 어제 한 거예요. 그런 흐름이 읽혔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김문수 후보는 온도차를 보였어요. 대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탈당하냐 안 하냐는 본인의 뜻입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경선에서도 계속 김문수 후보가 견지해왔던 입장이거든요. 그럼 안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걸로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도리도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 일단은 어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로는 김문수 후보 출당 요구, 탈당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처음으로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다만 출당, 탈당까지는 일단 현재로서는 나아가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팡 떴던 게 계엄에 사과해라 하십시오라고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영교 의원이 요구했을 때 혼자 안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약간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는 게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당장 좀 반발이 어제 제가 예고해 드렸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측에서 김문수 후보 계엄 이렇게 사과한 거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자유통일당이라면 정광훈 목사가 만든 그 자유통일당.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자유통일당이죠.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캠프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가 사실 당의 조직기 주요한 섹터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뭐 이를테면 유튜브 세력, 뭐 전광훈파, 세이브 코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분들이 공격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당장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의 최대 외곽 조직인
세미준 이영수 회장 같은 경우에 여기 태극기 부대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캠프 불참을 선언했을 정도였어요.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상황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그러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만 윤석열 본인이 탈당할 거다라는 소문이 정치권 안팎에 돌고 있습니다. 당에서 출당시키는 게 아니라 탈당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진 탈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에요, 이건. 네. 정치권에 어제부터 갑자기 돌던데 이 출처가 어디예요? 소문의 출처가? 장성철 평론가가 유튜브 방송 등에서 빠르면 현재 시점으로 오늘 예.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서정욱 변호사 통해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슬러 가다 보면은 시작은 서정욱 변호사. 왜냐하면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뭔가 직접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소문이 확산됐군요. 네, 장 소장이 따르면 서정욱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만난다더라. 만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주목이 여기서 되고 중요한 있습니다. 건 서정욱 변호사께서 정말로 직접 들은 건지 윤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아니면 본인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한 거겠지라고 추정한 건지가 핵심이네요. 예. 네, 그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지금 대선 상황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네. 그리고 그거에 이제 좀 파생된 연장선상이 이제 당내 화합 문제죠. 그러니까 네, 뭐 그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당 조치 안 하면 선대위 합류 안 한다. 네. 뭐 등등등해서 여러 이제 결합이 잘 안 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김문수 후보의 뭐 발언 리스크, 뭐 개인의 이제 캐릭터에서 나오는 건데. 첫 번째가 제일 커요, 사실. 첫 번째가. 왜냐하면 여기 지지층이 다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 뭐 보수라고 해서 모두가 다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반대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뭐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놀랍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평가인데 매우 이기적인 분이거든요. 그분은 정말 이기적인 분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의 개인적인 평가지만 어쨌든 이기적으로 보였다.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탈당을 해서 본인이 그 당의 어떤 엄호 그리고 본인의 당을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탈당을 한다. 저는 글쎄요, 그냥 매우 놀랄 것 같긴 하네요. 만약 그렇게 자진 탈당이.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최근에 쓴 SNS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가리키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보수도 망치고 당도 망치고 이제 나라까지 망치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썼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은 너무 본인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홍준표 전 시장도 평한 것 같거든요. 뭐 홍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분들 만나보면은 진짜 욕하는 분들이 천지입니다. 아니 말을 못할 뿐이에요, 진짜로.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이야기할 것인가 좀 갸우뚱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의 뭐 김문수 후보 측이나 공격 포인트는 뭐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는데 김문수는 정광훈과 윤석열을 섬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짧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0일에서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 나왔습니다. 5대 3대 10, 좀 10보다 안 되지만 요 정도 구도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그 선거운동 전에도 이 정도였거든요. 아직 판이 흔들리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뭐 여론조사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건 어제까지 한 조사니까 굉장히 최신판이네요. 51대 31대 8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이슈 갈까요? 네, 뒤집힌 주호민 재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가 된 특수교사 A씨. 1심에서 유죄가 났었어요. 근데 어제 항소심 2심에서 무죄가 났네요. 네, 2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지난번 1심 때에는요. 200만 원 선고가 났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 그러니까 유죄긴 하지만 이거를 바로 선고하지 않겠다라고 선고 유예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내려지긴 했었는데 이번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했던, 그러니까 제3자가 녹음했던 그 녹음 파일,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 부분이었어요. 그때 이 재판정에서 녹취를 다 틀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 들으면서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인정받으면서 유죄가 됐던 건데 어제 재판부는 그 부분이 몰래 녹음이라 인정할 수 없다가 되면서 뒤집힌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그 녹음한 사람이 모친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니까 뭐 타당하다라고 네. 검사가 주장을 했었고 1심 재판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졌던 건데 예. 2심 재판부는 아니 피해 아동과 모친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결국은 그 녹음 녹취가 어떻게 녹음이 된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비슷한 이야기가 어제 또 하나의 화재 판결이 있었습니다. 강릉 급발진 사고 기억하시죠? 김준일 평론가. 예. 강릉 급발진. 할머니가 68세세요. 12살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가속이 붙습니다. 한 600m를 거의 차가 날아가듯이 가다가 수로에 빠지면서 차가 멈추고 도연이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죠? 할머니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는 그 차량 제조사 KG 모빌리티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있었어요. 1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차량 제조사가 이겼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할머니는 무혐의였는데 왜 이건 인정이 안 된 거지? 급발진으로? 궁금하시죠? 오늘 이 이야기 2부에서 화제 인터뷰로 풀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